처음에 이 유튜브 소개에 네. 박상수, 유재와 김준호만 있었어. 근데 우리 김상우 나도 넣어줘. 그런 거야. 근데 아유, 뭐 말을 똑바로 이게 해야지. 그러면 뭐 언더칠삼에서는 챙겨주는 거 다 챙겨주는 거 다 나오고, 나 그럼 말이나마 그래도 어렵게 모셨다 할 줄 알았는데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너 이렇게 바로.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언더73 팟캐스트 2월 17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동료 시민 신성민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님 여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또 본다. 커피도 주세요. 근데 여기 지금 커피값 누가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김상욱 의원님이 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사진에. 누구래? 사진이 김상욱이야? 사진 김상욱인 거 아닐까? 우리 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또 멋진 김상욱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오면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의 놀라운 패션에 감탄하면서 지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은 늘 넥타이를 주식기 봐주셔야 돼요. 왜? 본인의 색깔이 있으세요. 여유 있는 부장님 스타일. 그렇지. 예, 맞아요. 예. 약간 공간을 남겨놓는 공간의 미학이라고 할까. 이게 한국 사람은 여백의 미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얼굴에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은 게스트라기보다는 거의 고정 패널에 가까운 핵심 멤버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 돼야 되죠. 한 몸으로 같이 끝까지 한번 새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야. 와. 제가 여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말씀하세요. 이화만에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 유튜브 소개에 네. 박상수, 유재와 김준호만 있었어. 그렇죠. 근데 우리 김상우 의원이 전화가 와서 나도 넣어줘. 그런 거야. 근데 아유, 말을 똑바로 이게 해야지. 그러면 뭐 언더칠삼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 다 나오고, 나 그럼 말이나마 그래도 어렵게 모셨다 할 줄 알았는데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너 이렇게 바로. 나 출연료 주세요. 안 되겠어. 안 돼. 필요 없어. 이름이 근데 해명해 주세요. 안 돼. 해명. 의원님 해명해 주세요. 뭐 틀린 말이 없었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박상수 위원장님하고는 나이도 동갑이시고 교분도 깊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 근데 솔직히 어떻게 친해지시게 된 거예요? 닮았잖아요. 야. 박상수 위원장님. 지금 이게 네. 누구 욕인지 모르겠어요.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나누는 동지이다. 네. 함께한 시간이 길고 짧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뜻을 같이 나누는 자인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상수 위원장님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음. 왜냐하면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이것을 실행해가는 보수, 그런 보수를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의욕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저는 동지를 만났구나. 이 동지를 만났을 때 반가움은 상상 초월입니다. 네. 정말 살면서 가장 설레인 순간이고요. 이 설레임을 잘 간직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가는데 네. 같이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수 아닌가, 나 혼자 위원장님도 그런 거 아니요? 똑같은 마음이신 거죠? 지금 결혼행진곡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깔아야 되는 거. 100년 해로 해야지. 100년 해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나요, 류재 위원장님?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동지애가 곁에서 지켜볼 때도. 그거는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정말 맞고 네. 사실 서로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보수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만나서 서로 보수의 가치를 되짚어가고 우리가 서로 보수를 다시 세우기로 하고 이게 결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예. 의지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다 반갑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부 자기 동네에서 이게 보수야 하다가 막 네. 그죠? 거의 쫓겨나기 직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진짜 나는 그래도 우리가 그 이재명 1호 소환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탄핵 찬성 그때 이후로 나한테 맨날 탈당하라고 매일같이 올리시던 분이 계셨어. 매일같이. 박상수는 탈당하라. 참여연대 박상수는 탈당하라. 좌파 서구갑에서. 박상수는 탈당하라. 그것도 두근두근 박상수 단톡방에서. 예. 그 우리 단톡방에 네.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1호 소환되고 나니까 그거 딱 올라오고 나니까
그분이 단독방에서 어쩌다 박상수가 맞는 말을 하네. 아 근데 진짜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건강한 보수의 진짜 가치를 지키겠다고 모였지만 그 가치를 허물려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에 맞서 싸울 때는 네. 그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좋아요. 그리고 다들 가장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가장 약한 데를 찌를 줄 알아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렇죠. 시절부터 혼자서 100만 대군 안에 뛰어들어가서 칼 한 자루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 전투력이 좋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다는 그 공통점 위에 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장점은 보수의 가치를 흔들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과 맞서 싸울 때는 그 누구보다도 잘 싸운다. 그런 거였고요. 김상호 의원님이 우리 이제 만나고 나서 가끔 통화를 하잖아요, 우리. 저는 참 부드러운 남자죠. 아니요. 근데 제가 그 싸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제 맞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울컥해요. 재화야, 나 너무 좋아. 나 요새 너무 힘이 된다. 네, 그 얘기 들으면 나도 형 덕분에 힘이 된다. 너무 고맙다. 이제 서로 그런 얘기 나누거든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사이에는 굉장한 어떤 나름의 끈끈한 의기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우리가 펼쳐나갈 보수의 미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야 말할 수 있단데 네. 사실 뭐가 자꾸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많아요. 네. 근데 진행을 안 하나? 이제야 말할 수 있단데 재화도 사실은 비슷한 게 재화도 꽃길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길이 있었는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구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지. 근데 형 잘못 만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미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지난 연말에 재화가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나는 남자들끼리 그렇게 오글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재화가 전화가 와서 형 올해는 형이랑 만나서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약간 그게 너무 뭉클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유자 변호사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어찌 보면 보수에서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공격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동지애가 더 단단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익에 맞으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에 맞지 않는데 선택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박상수 위원장님도 또 류지아 위원장님도 또 저도 원래는 울산의 황태자였습니다. 네 맞아. 지금은 이상하게 됐지만 몇 선이 보장된 맞아. 다 팽개치고 황해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건 너무 쉬운데 우리는 이익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보장된 이익도 버리고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 류지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언더 73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옳음이 뭐냐?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또 내 가진 기득권 내려놓고 때로는 비난과 때로는 완전한 고립을 자초하고서라도 이것이 옳으니까 가겠다라는 결의가 있는 그런 동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한 보수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퓰리즘을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극단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붕괴합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건강한 보수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보수, 이익 집단화돼 버린 보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바로 서야지 포퓰리즘을 막고 극단주의도 막고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따라서 뭉친 게 아니라 지금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한 상황이네요. 예컨대 그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처럼. 우리 그때 죽으러 했습니다. 죽으로 짠하면서 호박죽으로 호박죽결이라고 해주십시오. 그 사실은 첫 번째 티저에서도 김상욱 의원님께서 좀 나오셨어요. 그래서 첫 티저도 우리가 조회수가 지금 거의 한 9만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님이 걸어준 그 목도리는 돌려주셨다고요. 그 목도리가 저는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목이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목도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도리를 걸어주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님께서 정치를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용기 있게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이렇게 꼭 꺼내는 의미로 식사 자리에서 다시 제가 한동훈 대표님 목에 걸어드리면서 가시면 안 돼요, 못 가요. 해서 다시 걸어준 거예요? 다시? 나 그거 몰랐는데. 다시 쪄맨 건데 그래서 우리 언더 73 스튜디오에서 같은 색 목도리를 사실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럼 못 가는 거네. 자, 오늘 오신 기념으로 세상에. 우와, 감사합니다. 야,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캐시미어라고 써 있어요. 캐시미어. 비싼 건데? 예. 야,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돈 없잖아. 십시일반으로 후잘라고 이래 학교에. 후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후잘라고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계좌번호는 붙일 테니까. 그런 거야. 야. 어. 야.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야. 어이씨 뭐라. 다시 합니다. 네, 서로 이제 따뜻한 이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의원님 모시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의 핫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원래 목도리 받을 때까지. 근데 목도리 받을 때까지 굉장히 말이 길었어요. 그 중간에 질문들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2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김상욱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언더 73 멤버들이 국회 정론관에 가서 국민 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법 센세이셔널했어요. 김상욱 의원님 국회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더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국민 소환제 1호 대상은 차라리 내가 맡겠다. 내가 1호 할 테니 이재명 당신은 2호를 해다오. 네. 뭐 저 혼자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1호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국민 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 중에서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다시 삼으면서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도 보수의 품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 소환제 자체에 대해서는 전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것을 이후에 관찰해 가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불신해 왔던 이유는 상황에 따라 자꾸 말과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호 대상이 되는 것도 괜찮으니 2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으면 저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 소환제를 두려워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정적에 대한 어떤 찍어내기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난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시킬 때 네.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형태의 구체화된 논의는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원 투표를 한다. 이건 안 맞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지역 유권자들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지역 유권자 예를 들어 찍어내기 위해서 타지에서 와 전입해서 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막는 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진짜 유권자의 의사가 뭔지 또 이제 여론이란 것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막 이렇게 올랐다가 좀 지나보니 그게 아니네라는 이 쿨링 타임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기간도 좀 보장을 하고 저는 이런 안전장치만 충분히 만든다면은 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도 쉽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되고 나면 야 4년 안전빵이야. 선거 많이 남았어. 저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습니다. 그거는 선출직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본인 유권자들께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유권자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소환제 찬성이고요. 근데 의외로 원래 이게 많이 논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소환제란 말만 들으니 다들 공격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찝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 1호 대상 내가 돼도 좋다는 얘기도 꺼낸 것이고 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것 또 하나는 소선거구제 폐지 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득권을 스스로 안 내려놓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보수의 우리 유권자들께서 내려놓도록 만들어야죠. 네. 그게 바른 방향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국민 소환제 얘기를 조금 이어서 가보면 예.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해도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대장동 건도 있고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고 정말 많네요. 이제 여러 개 많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면 직접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아이고 언제 항소심 판결을 나나 언제 대법원 판결을 나나 그 판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들에게 주권자가 타락한 대표의 진퇴 여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도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요건은 좀 구체화시켜서 고민해 봐야겠지만 주권자가 직접 주인으로서 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타락한 대표를 내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대표가 주인 무서운지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 소환제를 얘기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1호로 하자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와 둘러싼 굉장한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 1호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이 담보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였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국회의 의결을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그 의결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국민 소환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긍정하면서도 그 첫 번째 1호 타자로 당신이 돼야 된다라고 같이 언급했던 거죠. 김상호 의원님은 사실 여러 가지 뭐 김상호 의원님에 대한 뭐 칭찬과 뭐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 소환제의 대상이 되게 너무 아까운 분이 아닌가. 뭐 그조차도 만약에 국민들이 하시겠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겠지만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기에는 훨씬 훌륭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남으면 더 정당성을 갖출 거예요. 저기 국민소환제랑 제일 비슷한 게 그 주민소환제라고 있죠. 있어요.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도입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도지사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한 몇 번 실제 주민투표까지 간 적도 있어요. 네. 간 적도 있는데 단 한 번도 투표함을 개함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5%가 서명을 해야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네. 33%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평일날 8시까지 하루 딱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33%가 투표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기본적으로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 소환됐다는 도지사나 뭐 저기 지방 지자체장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함 개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상우 의원이 굉장히 본인을 높이 보고 있지만 투표율 33%안 넘는다. 안 넘는다. 친구예요. 33%안 넘는다. 근데 네. 이 나라에 딱 한 명 33%를 넘을 사람이 있다면 난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저는 될 거라고 이재명 대표는 33% 넘습니다. 저 개항에 40% 정도의 원희룡 후보를 찍은 보수표가 있어요. 네. 이분들 15%가 서명하고요. 이분 중에 33%가 투표장에 나와주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하겠다 그러면 전 나온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입법 권력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 일각에서의 표현입니다. 190석을 쥔 거대 야당이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 소환제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떤 뭐 숨은 저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 여전한 자신감을 좀 표출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이재명 대표는 큰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때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재명 대표의 명언이 있잖아요. 좋아한다 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더라 하는 아주 정말 역사에 남을 명언이죠. 뭐 이재명 대표 어록집 하면 그 첫 번째 줄에 딱 들어갈 것 네.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문구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말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았나. 저는 조금 더 민주당 측을 좀 더 제가 이제 좀 심도 있는 전략을 가진 집단으로 본다면 예.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부글부글 끓다 못해 넘쳐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가 기득권이냐를 규정하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프레임을 정하는 그래서 국민 소환제를 하자는 쪽, 그러니까 그 소환의 대상이 되는 게 기득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는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한 쪽이 반기득권 혹은 약자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걸 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현재 이 나라의 기득권이구나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전 전략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이뤄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프레임을 허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당신을 비롯한 국회에 그 막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현재 이 나라의 기득권이야라고 거꾸로 되치는 거죠. 그 성명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 공식적인 거나 비공식적으로는 없죠. 없죠. 없고 제 생각에는 바로 저희가 역공을 날렸기 때문에 아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좀 후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두 분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김상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우린 동지니까. 근데 저는 조금 그 생각은 해봐요. 우리 보수가 지금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있느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세력인가? 저는 사실 본질적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물건 사지 마세요 얘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우리 걸 사주세요 하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근데 우리 걸 사주세요라는 얘기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우리 물건은 뭔지도 모르고 예. 상대 물건 못 써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보수의 품격에 맞는 일인가? 좀 급진적인 세력에서는 또는 품격이 필요 없는 세력에서는 그게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보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왔고 또 산업화를 일구어 왔고 또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민주화가 충분히 무르익고 나서 AI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과거 민주화를 이끌었던 80 세대가 80년대 학번 세대가 기득권화돼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 과연 우리 보수가 시대적 소명을 인지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저는 사실 동료 의원들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아쉽게도 그런 문제의식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우리 보수가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너무 이익 집단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맞으면 뭉치고 이익이 안 맞으면 흩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돼버리면 또 하나의 변곡점인 이 시대에 우리 보수가 보수의 가치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럼 상대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대안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시대적 소명에 대한 연구와 또 고심의 끝에 우리의 가치를 제시하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신뢰받은 정치 세력이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그래서 우리 언더 73이 그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네, 가야 될 말씀 것 같아요. 주시죠. 되게 좋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예전에 어느 방송에선가 조갑재 선생이 나오셔서 보수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조갑재 선생님의 대답이 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수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과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현재 세대에서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현실에 대해서 심리학 용어로 내적 귀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수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지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과거엔 이렇게 못했지만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거기에 호소의 어떤 힘이 실리는 건데 보수다운 힘이 실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저희 당 민주당 둘 다 좀 실망을 했는데 네. 사실 저희 당의 대표 연설에 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당 안에서 또 욕 먹고 있어요. 왜 다 기립박수 치는데 너는 기립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기립 안 했어요? 저 혼자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 우린 보수입니다. 또 여당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임시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대표의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이번 임시회에 보여야 할 모습은 첫째는 민주주의 회복, 보수의 가치 회복. 두 번째는 사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 또는 통합시키겠다. 세 번째,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 민생 구제책에 집중하겠다. 예. 여기에 메시지가 집중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할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린 풀어야 되는 거지 지적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수의 신뢰, 보수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습니다. 네. 해결할 주체는 우리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해결을 해나감으로써 우리 보수의 가치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다 비난을 받았지만 비난 속에서도 그 시대에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숙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도 비난을 감수하고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내겠다는 내용 없이 비난만 한다면 우리 보수의 참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쉬운 길은 상대를 비난하고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을 공고해 가는 것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쉽지만 확장성이 없고 쉽지만 무너지기 쉽고 쉽지만 지속성이 없고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길이에요. 예. 어렵더라도 국민들께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국민들께 비전을 보여드려야 되고 국민들께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보수인데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그 부분입니다. 요즘.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좀 중독성 같은 것도 있고 재밌잖아요. 단기적으로 또 잘 쏙쏙 먹히다 들어오고. 보니까 그게 어느 쏙쏙 들어오고 순간부터는 열화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 주신 안타까워요. 거에 되게 동감을 하면서도 예. 제가 지난 1화 때도 이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누구죠? 그 우리 천목회 같이 하고 있는 이재영 위원장, 이재영 위원장이 제가 또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19대 때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네네. 분이죠. 근데 그 이전부터도 뭐 정치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때, 네, 99년, 2000년 99년, 때 2000년 그때 이제 닷컴 버블 네. 때 테헤란로가 2차선까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도 불야성을 이루면서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자기는 그런 닷컴 버블이라도 어쨌든 그 버블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어쨌든 그 부를 이렇게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김대중 정부가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은 경제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 네. 그 생각을 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사실 그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와 같은 그게 어쨌든 호황 같은 느낌이죠. 경제적 성취죠. 성취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당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던 경제적 성취들 네. 우리가 산업화부터 이렇게 쭉 이끌어왔던 이 경제적 성취들에 대한 믿음과 에너지를 잃어버린 게 우리 보수의 위기를 낳았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플러스적인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맨날 서로 네가 못한다 마이너스적인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네. 정치 자체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붐업 테헤란로의 2차선까지를 사람들이 가득 택시를 잡기 위해 서게 만들 정도로 부가 흘러 넘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권도 할 수 있고 다수당이 될 거다. 전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국민 소환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기술 기술소환제 감사합니다. 테헤란로 얘기까지 왔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민 소환제가 개헌이 없이 법률만으로 입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보도가 한참 쏟아졌거든요. 근데 마침 이 세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정치인이시기 전에 류지아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는데 네네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개헌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입법해놓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일단 입법해놓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저기 뭐 이의를 걸면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헌법 46조 2항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문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 활동을 한다고 예.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법적으로 말하면 기속 위임이 아니라 자유 위임이다. 그러니까 너무 시킨 대로 하는 게 전문적인 아니라 거고. 포괄적으로 내가 네, 네. 알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예.
라는 걸 헌법 46조 2항이 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법률로 하기 전에 헌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입법 기술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일단 법률을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법률은 먼저 만들고 여야 합의로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 소환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실제 소환이 1호 소환이 과연 누가 될지 이 여부도 꼭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대 이재명.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바람 아니 그냥 확 그렇게 딱 붙어보는 거지. 제 친구입니다. 친구가 만나고 있어요. 네. 이어서 오늘의 투데이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 다룬 핫 이슈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이재명과 한동훈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좀 있죠. 사실 당대표직을 내려오시기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박상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 체포 결의안이죠. 예, 이재명 대표 체포 결의안 통과시킬 때 그날 그 국회에서 했던 이재명 대표의 죄명에 대해서 동의안 설명 하나 그 동의안에 대해서 그 저기 설명을 하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끝나고 나왔을 때 쫙 이렇게 기자님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순간 체포 동의안이 그날 통과됐죠. 심지어 통과되기까지 했고 사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많은 혐의들, 그 많은 혐의들 단 한 개라도 우리 당 정치인 중에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우리 정치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3명 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무슨 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많은 혐의를 가지고도 지금 정치를 해서 대통령 후보 가장 유력 후보까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다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차곡차곡 이거를 다 이렇게 논파하는 그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 시절에도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리전을 펼친 건데 예.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둘 사이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좀 비교가 되는 측면이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세 문제 네. 뭐 폐지 완화 이런 문제를 강하게 리드를 먼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끌려왔어요. 정치개혁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얘기했다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어떤 실제 경제 생활을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정치를 더 개혁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 제시 측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서로 이제 굉장한 수준 차이를 보여왔던 거죠. 네. 저는 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지금 화두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좀 그릇 큰 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또 확고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그리고 청렴하고 일관성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거든요. 네. 다 그럴 겁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죠. 그러면 누가 그런 지도자냐라는 물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동훈 대표님 너무 좋아하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지만 역시나 다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 궁금증을 가지고 두 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또 배울 점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어요. 내가 민주당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제가 민주당 대표였다면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에 저는 국민들께 제1당 대표로서 정치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비상계엄의 피해자로만 기능해 왔어요. 네. 자, 근데 진짜 피해자는 누굴까요? 국민들이십니다. 정치가 망가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출동한 계엄군들이 피해자고요. 계엄 때문에 잠을 설치고 주식이 폭락하고 경제가 어렵고 민주주의가 흔들려서 불안해하시는 이 국민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네. 자, 물론 잘못된 비상계엄을 한 사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네. 왜 이런 정치를 만들고 왜 이렇게 진영 싸움만 하는 정치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꼭 대처해야 됩니다. 특히 절대 제1당 대표라면 당연히 그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큰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래 안 했거든요. 네. 안타깝죠. 근데 반면에 저는 한동훈 대표님 참 높게 생각하는 것이 비상계엄 때 목숨 걸고 일단 정말 달려오셨잖아요. 자, 야당 대표와 우리 한동훈 대표님 입장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는 계속 투쟁해가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싸우러 가는 거죠. 근데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되었다. 또 우리 여당의 다수 국회의원들이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거든요. 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탄핵 찬성할 때도 야당 대표는 탄핵 찬성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일 수 당연하죠. 있어요. 예. 근데 여당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셨습니다. 탄핵 찬성합니다 하니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욕을 하고 야유를 하고 결국 쫓겨나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감내한 겁니다. 네. 누구의 용기가 더 컸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한동훈 대표님의 용기가 정말 컸다. 제가 한동훈 대표님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비상계엄 해제 날 보여줬던 용기, 그리고 탄핵 찬성 때 보여줬던 용기. 본인에게 손해되는 짓이에요. 네. 100% 손해되는 짓이에요. 조금만 이익 계산할 줄 알면 좀 맞아. 보고 가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보고 가자가 없었습니다. 내 여당 대표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틀렸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욕을 해. 내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경우에 따른 내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가진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옳아. 왜냐하면 이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거니까. 자, 저는 거기서 한동훈 대표님의 큰 보폭을 본 겁니다. 아, 네. 작은 이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자, 국민들께서 결국 대선 선거 들어가면 양쪽의 진영 결집을 하겠죠. 중도가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중도의 선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과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아니면 누가 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또 지도자가 누가 더 큰 지도자냐,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서 저는 한동훈 대표님의 큰 무기나 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찬성 때 보여주셨던 큰 용기, 거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용기보다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이제 물론 우리가 채워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님께서 실제 정치 기간이 길지 않았고, 또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뭔가 기능하거나 정책적인 기능을 한 것이 많지 않으셨고, 또 검사 기간이 길었어요. 국민들께서 검사 출신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좀 있으십니다. 또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죠. 이런 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정확하게 보고 약점을 어떻게 크게 보완해 갈 것인가, 강점을 어떻게 더 살려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중도에 더 큰 호소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님, 또 넓게 보면 뭐 또 유승민 전 대표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보수 개혁 세력이 반드시 이번 대선 선거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건강한 보수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금 한동훈 대표의 용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박성수 위원장님도 그 한동훈 대표의 용기에 대해서 페북 포스팅을 최근에 올리셨더라고요. 또 반응이 좋은데.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때 러우 전쟁 초기에 키이우를 만약에 버리고 도망갔거나 그렇게 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에 거의 다 점령된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내 우리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약간 개그 욕심을 부려서 하긴 했지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12월 3일 밤에 그날 그 현장에 로텐도홀에 저랑 김상욱 의원이 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는 김상욱 의원을 그때 처음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도 그때 한동훈 대표를 다시 봤다 했지만 저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죠. 우리가 그때 만난 건 대변인실 앞에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한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그때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 이렇게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렇게 의원들 데리고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김상욱 의원이 뒤에 들어가는데 계엄을 풀어야지 하면서 거의 사자호를 터뜨리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뒤에서. 근데 그 김상욱 의원의 그 카리스마와 그 용기와 결기가 저한테도 이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기가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자 위원장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게 예, 다 사람 몇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난 그때는 진짜 저도 김상욱 의원의 그 기에 내가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새삼 하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이후 김상욱 의원의 행보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재건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한테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어 안 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이건 얘기해야 될 거예요. 우리 유튜브 왜냐면 나왔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이번 계엄과 탄핵까지의 국면에서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스케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빛날 정치인은 김상욱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네, 진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끄러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티저 영상 곧 찍고 나서도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크게 가져도 될 것 같다. 저 되게 부드러운 남자. 그러면은 그때 로텐더 거기서 그렇게 열을 내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 머릿속에 하나밖에 네. 없었습니다. 이 비상겸 풀어야 한다. 예.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간절했었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추종 세력이 아닙니다. 예. 다시 그 시절로 가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지 역사가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보수의 자랑스러운 역사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건 그 시대 그 상황에 필요했던 것이지 다시 그렇게 회귀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가치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독재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거 악마의 수레바퀴입니다. 뭐냐면 맞아요. 예를 들어 비상계엄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다쳤다 또는 누군가 체포를 하거나 사살을 했다. 다 불법이죠. 예. 그럼 가담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가 체제가 되면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독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익을 나누기 시작하고 불법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독재가 된 나라는 무조건 독재로 계속 갑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예.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몸이 부서지더라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하나였어요. 이걸 오늘 못 막으면 내일 국민들이 다치신다. 오직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맞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갔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은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만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제가 네.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 주제가 약간 또 샜는데 우리 투데이픽 주제가 뭐였죠? 이재명과 한동훈입니다. 네. 다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 자, 저는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릇이 큰 자? 누가 그릇이 크냐? 누가 누구에게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자, 누구라고 답을 안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그 우리 투데이의 뭐 픽? 네. 그게 맞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윈스턴 처칠이 했던 얘기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아마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것 같은데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예.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계속 용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김상욱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 뭐 숲을 뒤에 숨어 있는 게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상황에 유혈 사태를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때 국회 앞으로 갔던 시민들이 계셨고 그때 머뭇머뭇거렸던 많은 청년 군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다 용기를 내기로 결심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날 전 세종시에서 저기 애기들 재우다 같이 잤습니다만 제가 일어났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그냥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회고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그 아침과 동이 트기 전에 모든 상황을 종결시켜준 모든 분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 당직자들 그 음. 박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그 끌고 가준 거에 대해서 김상우 의원이 너무 고맙듯이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에도 그 구심점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제가 들었던 대답이 딱 한마디였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함께한 거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집에서 애기 재우던 거는 그분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 상황을 막았던 거고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일조하셨던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던 거고 당직자로서 그 역할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는. 뭐 진짜 주제로 다시 돌아와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그랬죠. 의원들의 숲에 숨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숲이라고 숲-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진짜 그날 저는 원내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를 계속 떠드는 목격자의 역할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간 순서로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순서가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들어갔다 나왔다고 들었지 나도. 네. 네, 근데 나는 그 두 번째 들어갈 때 그 소리 지르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걸 살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들어갔다. 첫 들어갈 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찌 됐던 간에 저는 이게 김상우 의원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김상우 의원은 맨 위로. 네. 그래서 이게 용기의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용기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 숨어 있는 거요? 의원들의 숲에 숨어 있는 거? 그게 공포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공포에 반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결심하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지도자는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돼. 그냥 평범한 장사미사의 국민들은 공포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상우 의원이 1등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예요. 이제 좀 친구 가네.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때 다시 네. 돌이켜 보면 한동훈 대표님과 우리 당 18명 수는 적었지만은 네. 저는 역할은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엄군들이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드셌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계엄군의 기세가 멈칫하고 멈춘 게 꺾인 게 언제냐면 150명 찼습니다 하는 순간에 멈춘 거예요. 근데 의결까지 150명 차고도 2-3시간이 더 있었거든요. 네. 중요한 건 150명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150명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150명 채우는데 한동훈 대표님과 또 우리 18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우리가 멈칫했다면 시간이 딜레이 됐을 것이고 만약 30분만 딜레이 돼도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우우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고 계엄군들도 기세가 좀 덜해진 다음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날 18명 갔던 분들은 정말 용기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 있을 때 민주당 모 의원께서 국민의힘 반성해라 이게 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리를 반대로 쳤던 기억이 나요.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대단하시지만 우리는 수십 배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대표님 비교할 때 뭐 누구를 나쁘다고 험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다 대한민국의 귀한 뭐 지도자급들이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30% 이상들이 따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함부로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누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 경쟁력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결단력, 용기. 청렴, 또 비전, 신뢰, 뭐 능력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된다면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너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그 방향인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방의 주된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 있지도 않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생명력이 있는 방법도 확장성이 있는 방법도 아닌 아주 그냥 눈앞만 보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우리 본 보수가 예전에는
엄청난 세였지만 지금 많이 위축됐습니다. 맞아요. 왜 위축됐을까요? 국민들께 신뢰를 못 얻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데이픽에서는 원래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길어져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돼요. 벌써 끝나요? 안 돼. 시간을 한 번 더. 엄수하는 아니, 스타일이라서. 계속 올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이 이름을 올리는 이상은 계속 와야 돼 네. 앞으로. 앞으로는 고정 감사합니다. 패널, 고정 패널에 준해서 모시겠습니다. 이분 용기 있는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예, 용기 1등. 사실 저번 방송에서 또 좀 핫한 코너였죠. 한동훈 팩트 체크. 네. 한동훈 우리 대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페이크 뉴스들이 자꾸만 양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이 직접 한동훈 대표하고 소통을 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 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또 제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게 제보.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보받은 사안은 저도 보면서 좀 황당했는데 네. 왜 이렇게들 한동훈 대표 관련돼서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 허위사실 유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죠. 네. 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부인과 네.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 서로 잘 아는 사이다. 네. 라는 허위 사실이 지금 또 역시 커뮤니티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그거. 아 받았어요 그거? 아니 진짜 황당해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까. 아니 저 도대체가 아니, 그래요? 아니 이런 반응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 나오잖아. 같은 사람 순진한 사람 부드러운 남자를 믿는다니까. 부드러운 남자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남자들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이 네, 어떻게 그래서 거짓말을 해 이러고 믿는다니까. 역시 이것도 한동훈 대표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직접 확인을 했는데 부인끼리 아는 사이입니까? 라고 했더니 부인은커녕 당사자들끼리도 가짜 뉴스. 예, 그리고 부인끼리는 더더욱 아예 모르는 사이. 예.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끼리야 뭐 법무부 장관이랑 국정원 차장이면 뭐 업무적으로야 공문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름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법무부와 국정원이 뭐 아주 먼 기간도 아니고 그런데 모르겠는데 부인끼리는 아예 모르는 사이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변호사가 3명 있네요. 올해는 오늘 세 분이 다 들어왔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너무 그래서 많다. 제가 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알려드리기까지 언제까지 알려만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도 계시고 김상욱 의원도 변호사. 지금 휴업 중. 아, 국회의원은 휴업해야 돼요. 맞아, 휴업해야 돼.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다 했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우리끼리 그러면 안 돼. 우리끼리 진짜.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당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 사실 이렇게 또 결국 개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증했지만 내부 여포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랑 뭐 그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하고 지금 김상욱 의원도 지금 그쵸? 저는 아주 다양한 소문들을 새롭게 듣고 아 그래요? 김상욱 팩트 체크도 한번 갑시다. 한동훈 팩트 체크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그리고 벌써 구독자. 끝나요? 네. 안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다음에는 2시간으로 잡겠습니다. 네. 특별 편성을 해야겠는데요. 그냥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아니요, 많이 불러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울러 오늘까지는 저희 언더73 스튜디오가 외부에서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화요일부터는 저희 자체 스튜디오를 소박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소박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 한번 저희는 슈퍼챗도 받지 않고 후원금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십시일반에서 마련한 스튜디오라서 그곳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